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됩니까? 되죠. 아니, 고통은 절반 되는데 손실 복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은근히 저런 건 있죠. 나만 물린 거 아니구나라고 느낄 때 안심하게 되는. 그 사실 나쁜 근데 마음인데. 그 상대적 박탈감이 가져오는 우리에게 그 중압감은 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나누는 것도 사실 저희 방송의 어떤 하나의 그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성기는? 그러면은 저건 어때요? 투자의 기쁨을 나눈다. 좀 배 아픈데. 좀 재수 없지 않아요? 그 배 아픈데. 투자의 기쁨은 네. 스스로 혼자 느끼시고 많이 밥을 산다거나 네. 좀 베풀면서 아. 그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자,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전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그러니까 텐데. 아는 분들에게는 또 1등 했네 네. 거고 좀 낯설게 느낄 때는 와, 그 큰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가 매출이 그러니까요. 1위라고? 네. 그 삼성전자 하는 게 뭐 있다고 1위를 하지? 뭐 그런 생각 드는데 그렇게 삼성전자는 사실 꽤 오랫동안 1등을 하고 그렇죠. 있죠. 근데 네. 이것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은 TSMC랑 엔비디아 같은 진짜 전 세계에서 지금 인공지능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플레이어들이 포함되어 있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빠진 수치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표 한번 보여주시죠. 시장조사업체 IDC가 올해 1분기 삼성전자가 20조 거의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인텔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는 거의 80% 정도 전년 대비 성장을 했는데 인텔은 13%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역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엔비디아와 같은 그 팹리스가 빠졌고요. 그리고 TSMC와 같은 전문 파운드리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종합 반도체 기업만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고, 야, 왜 엔비디아 안 보여? 라고 하시겠지만 종합 반도체 기업만 놓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더 눈에 띄는 건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성장률로만 따졌을 때는 140%, 성장률로는 거의 2배 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누가 아는데 너무나도 다 잘 아는 대로 HBM 덕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해석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걸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준비했는데, IDC가 기존 메모리보다 가격이 4-5배 높은 HBM의 수요 증가가 D램 생산을 제약하고 가격을 상승시켜서 전체 메모리 시장 매출을 끌어올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게 우리 권 팀장님이 예전부터 했던 얘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HBM에 대한 생산을 늘리다 보면 D램을 쌓아 올려서 만든 HBM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 D램을 생산하는 캐파가 부족해서 D램 가격까지도 끌어올려서 같이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DC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듣긴 들었었는데 네. 듣고서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났군요. 나타났다고 얘기가 나와서 사실 우리가 그 HBM은 HBM대로 그 다음에 D램과 낸드는 D램과 낸드대로 따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 이제 좀 다각도로 좀 분석하시는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권 팀장님이 항상 전해주셨던 대로 야, HBM 생산하다 보면 D램 생산 못해서 이거 D램 가격까지 같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셨잖아요. 그 분석이 이번에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HBM 수요가 대단하긴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게 그 뭐 어젠가 그 산업부하고 무역협회 자료였던 것 같은데 한국의 대만에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25%가 늘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만이 뭔데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2배로 사? 네. 뭐 그런 건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가 패키징을 대만에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D램이 대만으로 수출이 되고 거기서 패키징이 돼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와, 진짜 수요가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HBM 본 적도 없는데
아니 이게 엄청나네요. 이미지는 보지 않았나요? 이미지는? 아, 그 HBM이 네. 실제로 보면 그거 안 보여줍니다.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네. 이거를 뭐 뜯으면은 이렇게 뭐 몇 층짜리 뭐 있고 막 그런 거 있겠죠. 있잖아요. 뭐 8층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여. 비밀로 해요. 안 보여줘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GPU를 사갖고 네. 뜯어갖고 그 보면은 볼 수는 있는데 네. 그 GPU가 HBM이 한 5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 사서 뜯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 진짜 눈으로는 본 적 없었던 그 네. HBM. 자 그리고 이번에 저는 그 전망에 대해서도 약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IDC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그럼 어떤 쪽의 수요가 많이 높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자동차 및 산업 분야의 수요가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물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디바이스 이쪽에서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우리는 또 추가적인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하반기에 이제 자동차들의 그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하반기에 이 자동차 쪽으로의 수요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하반기 자동차와 관련된 수요는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그 자동차 라인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것도 있을 거예요. 뭐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신규 OS를 발표를 많이 할 겁니다. 아. 계획되어 있는 OS가 계획대로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네. 주문은 이제 한 하반기쯤에는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전장 부품이라든지 그 LG전자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네 수주 1조 했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야 니네가 뭐 하는 게 있다고 1조를 수주하냐. 그것도 본 적 없잖아요. 네, 그것도 본 적 없는데 전장 쪽이 그쪽으로 그 신형차 나오게 되면은 좀 미리 좀 보여주는 거 있거든요. 네. 보면은 이제 막 곡선형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많이 해가지고 전장들이 좀 있어서 이게 과연 그 신규 OS가 있는 차가 정말 네.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전장 부품 쪽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쌍기업 리얼 어머님 이게 전자야 이게 1위야 이게 하시는데 저 이게 참 답답해요. 이게 반도체 세계 1위인데 네. 매출 세계 1위인데 언제까지 7만 5천 원 7만 원 그러니까요. 네. 기껏 그 8만 5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두드려 맞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도 않고 네. 참 답답한 행국입니다. 해체 쇼는 저 무슨 말인가 했네요. 이썸님 소원해 주세요. 아. 근데 이썸님도 근데 GPU를 이썸님도 5천만 원짜리 H백은 일단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사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네. 뜯기가 좀 아깝긴 하죠. 아깝긴 하죠. 예, 이거는 좀 짧게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전기차 공포증을 진정시키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종훈 기자 이거 단독 기사 써놓고 자기는 휴가 가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저희가 그 압권 채널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좀 산업적인 측면에 관심을 좀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이번 기회가 나쁘지 않은 기회예요. 네. 배터리 자체에 대해서 공포가 생기는 건 좀 그렇지만 그 공개를 할 때 지금 현대차가 바로 손들고 제가 배터리 제조사 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옆에 있던 BMW가 저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벤츠가 저도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아는 또 오늘 정도 공개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아도 그 중국산 배터리가 좀 있습니다. 뭐 니로라든지 레이 아, 같은 그렇죠. 차종이 네. 조금 배터리가 중국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그냥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정부가 대책 논의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나눠서 한다. 단기적으로 하는 건 배터리 제조사 공개. 네. 이거는 뭐 공개하면 되죠. 이걸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비밀로 합니까? 네. 이게 내 물건인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거 뭔지 우리가 밥 먹을 때 쌀도 원산지 표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배터리를 굳이 표기하지 않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게 중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이나 배터리 여권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꼭 그 소비자들의 알 권리적인 측면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네.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력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안전마진 두는 부분들도 있는데 안전마진이라는 게 100% 충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것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은 100% 충전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 충전이 안 되면은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아차 홈페이지 공개했나 보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예, 볼게요, 한번. 예. 네. 이게 근데 예전에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할 때 네. 그 디젤 게이트를 하게 되면 그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콜을 해서 고쳐라. 네네. 그랬더니 그 오너들이 그거 고치면 연비 떨어지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네. 싫어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거 안전마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좀 처음에 팔았던 제품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주행거리가 좀 짧아지기 전에 좀 문제는 있고요. 화재보험협회에서는 이제 전기차 10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이 내연기관차가 1.88대, 전기차가 1.63대로 내연기관차가 더 많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불을 끄는데 네.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네. 좀 어떤가요 지금? 자, 지금 그 기아에서 오늘 공개를 했네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레이 EV 경우에는 이제 2017년까지, 그러니까 생산됐던 거는 이제 SK온이지만 2023년부터 생산된 거는 CATL로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니로 EV, 그리고 니로 EV 이게 그 버전이 다른 거 보네요. 니로 EV가 CATL입니다. 예, 맞네요. CATL 들어가고 니로 플러스는 SK온. 이게 EV3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신형 모델이잖아요. LG 엔솔, SK온, LG 엔솔. 저는- 봉고 3 EV가 저는 이거였습니까? 봉고는 중국산 쓸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아니네요. 공개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손들고 바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배터리의 원산지를 가지고 이렇게 별로 감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네. 사실 원산지라는 게 밝히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SK온 배터리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해 오는 것도 꽤 되고 네. 그렇긴 한데 사실 근데 이게 그 한국만의 문제인가라고 봤더니 이번에 그 배터리 회사 AE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ESC 엠비전인데 여기가 이제 벤츠에 들어간다라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AESC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ESC는 중국 기업이 아닌 2007년 일본에서 설립되어 요코하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2007년에 요코하마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 맞긴 맞아요. 네. 이게 원래 닛산에 들어가던 닛산 자회사였는데 얘를 엠비전이라는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맞지. 그러면- 뭘 또 아니기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라고 해서 다 나쁘다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ASC가 굳이 중국산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좀 가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 이제 캐즘 때문에 배터리나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공급 과잉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품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워낙 덤핑을 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 소재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뭐 이런 데 이렇게 가면은 그 소재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그럼 꼭 중국산 내밀면서 야 중국에서 이 가격에 준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소재 회사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품질적인 측면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좀 주게 된다면은 네. 그 캐즘에서 중국 쪽의 구조조정을 조금 더 촉진하고 한국의 캐즘을 좀 그 공급 과잉을 조금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슈가 뭐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그 기회 요인으로 네.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실력의 차이를 네. 조금 더 눈에 띄게 부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그냥 애국자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애국자죠. 이 뉴스가 전 세계에 대서특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 회사들 자꾸 이게 중국 그 소재 들고 와가지고 네. 뭐 한국 소재 업체한테 싸게 달라고 막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나중에 돌아온다니까 이게. 이게 불안해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K뷰티 한번 보죠. 저희가 지난주에 앞권 채널에서도 이제 K뷰티 관련된 콘텐츠를 올렸는데 사실 이게 좀 브랜디드 콘텐츠였는데도 조회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제가 그거 보면은 이제 정말 K뷰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꼭 이게 막 누군가를 굳이 뭐 칭찬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K뷰티가 어떻게 이렇게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산업 분석을 좀 해놨으니까 앞건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코스맥스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업계 최초로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ODM 업계에서 상반기 매출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2분기만 놓고 보면 화면 보여주시죠.
2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이 5,515억 원, 그래서 15%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467억 원, 그래서 1.5% 성장했는데 이게 2분기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따져보면 전년 동기 대비 53.9% 성장한 겁니다. 네. 53.9%. 그리고 이게 제가 국가별로 한번 놔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해외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니까 뭔가 해외 법인들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이 네, 굉장히 높게 성장률이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중국은 당연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신흥국 상당히 좋습니다. 신흥국 인도네시아 거의 뭐 얼마입니까? 거의 한 25% 정도 성장률 보였죠. 태국도 거의 한 80% 정도 성장 보였죠.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물량들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을 하니까 그렇죠. 미국 생산량은 별로 안 되는데 팔리긴 엄청 팔리죠. 팔리긴 엄청 팔리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선크림 가운데 하나가 조선미녀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한국 콜마에서 만드는데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쿠션이 티르티르 레드필 쿠션이잖아요. 예. 그거 이제 코스맥스. 코스맥스에서 만들고 있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 그것도 이제 직수출을 하죠. 아마존을 통해서 직수출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매출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다음 거 한번 보면 요즘에 한국의 그 뷰티 제품들이 신흥국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지난번에 거기 그 티르티르 콘텐츠에 미얀마 분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티르티르 매장에 갔더니 거기에 계시는 그 고객 가운데 거의 90%가 외국인이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외국인입니다. 다양할 수 있게끔 보면은 뭐 일본 분 계시죠, 뭐 그 어디죠? 인도네시아 분 계시죠. 이렇게 인기 많은 지역의 직원들을 주로 고용을 해서 해당 고객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실제로 한 22% 정도 증가를 했고요. 태국도 거의 한 50%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선크림, 그 다음에 쿠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세가 견조하다고 나오는데 선크림의 경우에는 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선크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발림성도 좋은데 심지어 무기자차이면서 발림성 좋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쿠션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간은 그 피부색이 좀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맞는 피부색이 만들어져야지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니즈를 우리나라의 인디 브랜드들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좋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K뷰티가 그럼 왜 좋냐라고 따져봤을 때 사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공급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아이디어는 인디 브랜드들이 내요. 예. 그럼 우리에게 이런 제품을 생산해 주십시오라고 ODM 업체에게 요구를 하죠. 그럼 ODM 업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제품을 만들어주고 만드는 것까지 됐는데 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팔 공간을 예를 들어 뭐 실리콘투와 같은 B2B 도매상, 예. 세계의 손을 뻗고 있는 B2B 도매상 이런 것들까지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모든 공급망을 갖고 있는 게 또 우리나라다 보니까 예. K뷰티가 상당히 전 세계로 발을 뻗기 편한 그리고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실리콘토도 보니까 주가가 400%가 올랐네요. 그렇죠. 네. 참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는 거는 되게 다양한 투자를 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인데 저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그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걔네가 안 움직이면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예. 얘네들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쪽이 되게 인기는 많은데 인증 절차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다고 해요. 국가마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국가는 독점적인 그 유통 파트너를 지정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국가도 있고요.
그럼 그런 국가에서는 독점적인 유통 파트너, 대표적으로 실리콘투와 같은 기업이거든요. 예, 예. 그런 기업을 지정을 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모든 인정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 전에 이제 7월 말에 정부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해서 신흥국의 대응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해주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또 이제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오늘은 그냥 계속 국뽕으로 가겠습니다. 국뽕으로 갈까요? 디스플레이 요새 어떤지 모르시죠? 관심 없으시죠? 아니요, 저는 관심 있는데 상당히 좋다고 느꼈는데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아직 애플의 판매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의아합니다. 디스플레이 많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이거 그냥 옴니아 얘기 나왔길래 네. 그냥 겸사겸사 디스플레이 얘기 잠깐 하려고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어요. 예. 그 일단 LCD 쪽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안 좋은 거야. 거기는 끝났죠. 네.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의 차이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LCD가 남은 게 지금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이제 차이나스타에다가 매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공시를 했었고 일본에 이제 샤프가 좀 남았는데 거기도 이제 뭐 9월 달부터 문 닫는데요. 네. 거기 폭스콘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문 닫으면은 이제 LCD는 없어질 거고 LCD 없어지면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가격을 좀 올리면 어떡하냐. LCD 가격을요? 예,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좀 LCD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TV 패널 업체들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한종희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HSK나 이런 데 가서 좀 납품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LCD 얘기를 이제 와서 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끝난 그렇죠. 그거를.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뉴스가 뭐냐면 이게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뭐 별거 아닙니다. LTCO OLED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2031년까지 5억 2천만 대로 증가를 해서 LTPS를 등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잡하게 보시지 말고 그냥 LTPO가 좋은 거고 네. LTPS가 좀 안 좋은 겁니다. 아, 네. 그 얘기는 즉슨 LTPO가 한국에서 만드는 거고 네. LTPS가 이제 중국에서 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OLED죠? 둘 다 OLED입니다. 옴디아 자료 한번 표 같이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빨간 게 LTPS고 파란 게 LTPO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LTPS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그러면서 점점 LTPO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한 27년쯤 되면 비슷하고 28년 되면 추격을 하게 될 거다. 네. 이런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아이폰이 일반형이 있고 네. 맥스가 있고 프로가 있고 프로맥스가 있고 이렇게 네 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즈가 작은 거, 큰 거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작은 거의 일반형 정도의 LTPS가 비호 있게 들어갑니다. 아, 네. 조금 들어가요. 나머지 그 좀 사이즈 큰 아이폰 맥스,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는 다 그 한국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그 중에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는 LTPO가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17에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이폰 17에는 이 모든 그 기종에 LTPO가 들어갈 거다라고 네. 전망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BOE가 끼냐 마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한국 거 쓴다. 한국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한국 거 쓰는 비중이 좀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뭐 갤럭시의 노트 20 울트라의 OLED 디스플레이에 처음 적용이 된 이후에 뭐 구글 픽셀, 모토로라 레이저, 화웨이 메이트 등 거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LTPO가 다 채택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또 하나 디스플레이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8세대라 그래가지고 네. 8.6세대 OLED가 지금 이제 뭐 저기 있잖아요. 아이패드 뭐 이런 건데 8세대는 설비 투자는 삼성이 제일 먼저 했고 네. 이번에 아이패드가 나오는데 그 아이패드 같은 사이즈에는 OLED를 그동안 안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애플에서 OLED 패널을 좀 이렇게 중형 사이즈로 내게 되면은 네. 이제 태블릿에도 이제 주로 쓰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뭐 지금 어떻냐라고 얘기한다면 별로 좋을 건 없죠. 네, 그렇죠. 그 적자도 여전히 나고 있고.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게 상장사가 아니어서 이제 별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데다가 네. 삼성이 실적이 막 수십 조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묻혀서 그런데 맞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나름 2분기에 영업이익 1조 원을 했습니다. 와, 디스플레이 혼자요? 네, 오.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도 조금 이렇게 그동안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는데 네. 그 부가 프리미엄 분야에서는 잘 하고 있고 그 시장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움디아에서 발표한 거는 그 프리미엄 시장은 앞으로도 확대가 될 것이며 28년부터는 오히려 프리미엄 시장이 그 LTPS 네. 시장보다 더 커지게 될 거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이 작년 4월에 처음으로 우리가 8세대 투자 4조 원 딱 넣어갖고 할게라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했고 그 다음에 BOE가 11월에 그걸 또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는 11조. 그렇죠. 2배 받고 우리는 한 번 더. 그러니까 더블로 가. 이렇게 해갖고 11조 했고. 아직 LG 디스플레이가 8세대 투자를 아직 못했죠.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좀 힘든 상태라 좀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 뭐 차이나스타 이런 데도 발표 못 했더라고요. 8세대 발표.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돈 벌기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대로 쇠락해서 없어질 산업이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LCD는 갔다니까요. 그렇죠. 갔죠.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냥 아예 망조로 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영업이익 1조씩 버는데 자꾸 망했다 그러면 서운하지. 제가 지난번에 그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OLED 매출이 11배 많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압도적으로 OLED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러니까 한국 디스플레이 협회에서 내놓은 자료였었는데, 그 우리는 이제 시간 격차, 기술 격차가 날 때 지금 더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대형 OLED도 대형 TV에 OLED가 좀 비싸고 사람들이 잘 안 써서 그렇지 여전히 TV용 대형 OLED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디스플레이 업계 분들도 좀 힘내시길 기원하면서 뉴스 좀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가계대출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제 가계대출은 원래 늘어난 건데 뭐 늘어나는 걸로 뉴스를 삼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4대 은행 주담대 연체도 6년 만에 최대를 했다고 해서 저는 이 뉴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계대출이 얼만큼 늘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은행 가계대출이 지금 7월에만 5조 5천억 원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넉 달 연속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런지를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이 그림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사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을 전국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고 물론 지방에 미분양도 많죠. 그냥 준공후 미분양도 많죠. 그리고 PF 대출도 안 되는 거 보면은 착공이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여기서 서울은 굉장히 또 부동산 거래가 좀 뜨겁거든요.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이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 금액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7월을 보면은 이게 7월 집계가 다 마무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6,900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6월은 집계가 마무리된 거예요. 거래량도 거의 7,000건 정도가 되고 지금 7월도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7,000건 넘을 것 같거든요. 그쵸. 거래량도 굉장히 늘어난 거고 이게 7,000건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 되게 막 2021년 거래 엄청 많을 때 있죠. 그때가 이 정도예요. 그 거래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지금 뭐 평균 아파트 거래 금액이 뭐 한 12억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PD님. 이 거래의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7월, 8월은 좀 배제하셔야 됩니다. 이거 집계가 완전히 다 안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워요. 더워요? 네, 이사를 잘 안 가요. 금액 기준이구나. 네, 금액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도 높아지고 있고 거래량도 높아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부동산 특히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규모가 4대 은행을 중심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4대 시중은행 KB국민, 신한하나우리
상반기 말 주담대 연체 규모가 1조 877억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87.7% 늘어났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 거의 2년 만에 2배 가까이 부실 규모가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조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기준은 조금 더 조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음 뉴스에 좀 연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다음 뉴스로 연결시켜 볼까요? 좀 연결시켜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던 뉴스는 오늘 통계청에서 2분기 지역경제 동향 나왔는데 전국의 소매 판매가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2.9%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거고 네. 금융위기였던 2009년 1분기 이후에 15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 17곳 중에 15곳에서 물품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충남이랑 충북에서 조금 늘어난 거 말고는 뭐 울산이 마이너스 7.9%, 인천이 마이너스 7.2%, 서울이 마이너스 6.8%. 이 얘기가 뭐냐면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부분들은 부동산 거래하고 부동산 가격에 관련이 있는 거고 네. 그 가계부채가 신규로 사는 그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이주호 기자가 얘기해줬던 거는 그렇게 힘들게 빚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빚을 잘 못 갚아가지고 연체가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빚이 연체가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소비를 못 늘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그 뭐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뭐 반도체 매출일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은 굉장히 좋은데 예. 내 지갑은 비어가고. 그렇죠. 네. 근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네.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자를 좀 많이 내다 보니까 부실이 발생하게 되고 네.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소매 판매는 2009년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그 금리 결정인데 네. 그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인데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라는 부담스럽긴 고민이 하죠. 좀 네. 돼요. 근데 그리고서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지금 힘든 내수 경기라든지 사실 수출 경기가 좋고 내수가 안 좋을 때는 금리 내리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에는 영향을 많이 안 주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뭐 환율을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좀 뭐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금리를 낮췄을 때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부동산으로 가버릴까봐 그런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미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쪽은 이제 대출 규제를 좀 해놓고 네. 그리고 나머지 쪽에 좀 돈이 풀릴 수 있게끔 루트를 좀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아까 전에 저기 뭐 루몽쥐님이 네. PF 부실 기업 살려고 대출 풀어서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데 얼마 못 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PF 부실 쪽이 있고 네. 자영업자 대출 쪽이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 쪽도 이 내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 또 자영업자들이 또 부채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그저 코로나19 이후에 네. 코로나19 지나면서 그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대출 방식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갚다 못 갚으면서 이제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가 직격탄을 맞는 거를 정부에서는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교한 그 정책 방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정말 신뢰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는지가 와 이게 숫자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면은 같은 세상의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 좀 아유 세상 사는 게 네.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렇게 잡아다 끌어내면 되는데 누구는 일로 가고 누구는 일로 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죠. 여기서 정책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예. 엔캐리 얘기까지 하시죠. 예.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로 인해서 한번 이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그 변동성이 좀 잡혀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좀 안심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JP 모건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 규모를 알 수가 없어서
여전히 경계가 된다. 사실 저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은 많이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박상준 와세다대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결국 그 전부터 있었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약간 그 불을 지핀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작은 규모가 언제 얼마인지 모른다. 그건 이제 교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느꼈던 거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1990년대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와타나베 부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요? 그게 아니고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던 2020년, 2021년 요때 아니죠. 그 이후죠. 2022년인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그런 것 같아요. 생겼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그때 거다. 그러니까 저금리 때 말고 일본만 저금리고 미국은 고금리 때 움직였던 자금.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장기적인 자금이라기보다는 좀 단기성이 있는 자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럼 뭐 구조적으로 있었던 자금이면은 다들 분석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많이 움직였던 자금들이라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또 이번에 단기에 빠져나간 자금들이 꽤 많이 청산됐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얼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그널을 확실하게 갖고 일본은 이미 금리를 올렸고 그래서 금리 폭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 정산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